자, 우리 앞에 했던, 앞 시간 했던 거,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닌데 했는데. 했죠? 매술로 했는데 요건 안 했죠? 요거 확인하고 맥클랜드 들어갈게요. 자, 어떤 욕구인지를 대답하시면 돼요. 의식주, 건강, 생리적 욕구, 타인에게 인정, 존중, 신망을 받는 욕구는 인정, 자기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충족은 사회적 욕구. 그러니까 욕구 5가지를 먼저 암기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할 일이고 나머지는 이해하는 거죠. 자, 적정 보수, 휴황, 휴가제도.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신분보장, 연금제도, 고용, 신분 안정.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공무원의 현재 장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 안전의 욕구에 관한 내용이고 8번에 포상제도, 교육훈련, 근무성적, 성진, 배치전환. 자기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죠. 최하의 욕구이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뭐다? 생리적 욕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맥클랜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개로, 그쵸? 5개로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맥클랜드는 성취동기 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5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3개로 나누고 있어요. 3개. 왜냐? 왜냐하는 건 없죠. 이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쵸? 자,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 다시 한 번 더. 이 성취동기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우리 앞에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5개 중에서 어떤 욕구에 초점을 둔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자아실현의 욕구에 초점을 둔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응? 그렇잖아. 성취.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성취하면은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맞죠? 성취감 충족하면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맥클랜드 성취동기 이론은 자아실현 욕구에 초점을 둔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개 욕구로 나누었지만 맥클랜드는 몇 개로? 3개로. 3개가 뭐냐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성취 욕구, 친교, 권력 욕구 3가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맥클랜드 성취 동기 이론하고 매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하고 차이점 2가지만 한번 말해볼까? 매슬로우는 5개로 나누었다. 맥클랜드는 3개로 나누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차이점이 뭐죠? 매슬로우는 1단계가 충족되어야 2단계가 생긴다 그랬어요. 2단계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인 3단계가 생긴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맥클랜드는 욕구 서열, 이 3가지 욕구 서열은 개인마다 뭐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슬로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뭐예요? 1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2단계 욕구가 생기고 2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3단계 욕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맥클랜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서열은 사람마다 틀려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심주한 친구 맞죠? 기억했다.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일 수 있고요. 정현이 맞죠? 김정은 아니에요? 맞지? 김현정, 현성, 미안합니다. 아직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돼. 4월 말까지는 이해해 줘. 4월 말까지 그 5월 달부터는 다 외울 테니까. 근데 밥 먹고 이러면 다 외워요. 그지? 아니, 밥을 먹든 뭘 하나 먹어야 돼. 한국 사람들은. 그래야 빨리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좀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빨리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뭐예요?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일 수도 있고.
또 저 친구는 뭐예요? 이게 1번일 수도 있고 이게 2번일 수 있고 3번일 수 있고 사람마다 이 서열은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맥클랜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취동기론입니다. 매수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맥그리거 XY론입니다. 자, 맥그리거 XY론 어디에서 한번 들었습니까? 저 앞쪽에서 했는데 복습 안 해? 그렇지. 냉소주의, 해이주의.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X야, Y야? Y. 그때 했잖아. 그리고 이 맥그리거 XY론은 저 뒤에 가면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X이론은요,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봐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책임감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관심하고, 비타협적이고, 정말 부정적인 인간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Y론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어하지 않고 일하기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일하기 좋은 사람은 없지만 이거는 아예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좀 싫어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일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싫어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맞잖아, 그죠? 근데 나는 처자식 먹여 살리기보다는 지금은 건전한 노동을 하고자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돈은 노량진에서 벌었으니까. 나는 건전한 노동을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돈 버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건전한 건강을 위해서, 건전한 노동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뭐예요? 좀 낫잖아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먹고 살라고 막 치열하게 일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할만하잖아. 그치? 생각을 바꾸어서. 그치?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간관이다. 차이점.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이쪽을 많이 보내요. 본인은 X이론에 속하는구나. 엄마 아빠한테 많이 애 먹였지? 맞죠? 다 애 안 먹인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먹인 사람 여기 있긴 있지만. 그지? 나는 부모한테 애 먹인 적은 없어요. 대학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거. 그게 부모님한테 가장 불리한 거예요, 불효. 그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사업을 하고 돈 벌어가 집 사고 결혼하고 다 했기 때문에 대학원 다니고 다 내 돈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부모님한테는 큰 부담을 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처럼 부정적인 인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X이론에 속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방법이 필요하냐면요, 권위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권위적으로. 그러면 이 긍정적인 인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지가 알아서 잘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체크 꼭 하세요. 아시겠죠? X로는 권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Y로는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인간은요, 당근 채찍이 필요합니다. 당근도 필요하고요, 채찍도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그거 안 하던가요? 하도 이렇게 청소 안 하고 말 안 들으니까 신발 정리하면 500원, 방 청소하면 2,000원, 심부름 잘하면 500원. 해봤어, 안 해봤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당근 채찍인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당근만 주면 안 되죠. 때로는 또 매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 체계가 좀 강화되는 거죠. 이쪽보다. 아무래도 경제적 보상, 당근,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니까 뭐에 당근 채찍이 필요 없어요. 얘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는 애가 아니에요. 지가 원해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 채찍이 필요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보상이 필요 있습니까? 없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 사달라고 하면 책 사주고, 독서실 끊어달라고 학원 끊어달라고 하면 학원 끊어주고. 왜?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거는 부모가 해줘야죠. 지가 돈 벌지 않으니까 돈 버는 부모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X이론은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Y이론에 해당되는 사람은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냉소주의와 해주가 있는데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뭐라고? Y이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허즈버그 한번 볼까요? 자,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요인론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요게 이요인입니다.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허즈버그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만족 요인을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합니다. 위생 요인을 불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리 바꾸지 마세요. 만족 요인을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을 동기부여 요인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족, 불만족 이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나오면 허즈버그예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요인, 위생 요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뭐예요? 허즈버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만족 요인이 6개가 있고 불만족 요인이 8개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이게 만족 요인에 속하는 내용인지 불만족 요인에 속하는 내용인지 구분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성장을 한다. 어때요? 실력이 성장한다. 만족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만족스럽죠. 만족 요인이잖아요. 성진했어. 만족? 맞죠? 아, 성진한데 불만을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경찰 되고 나서 승진해보세요. 이파리 2개 달다가 3개 돼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 4개 되면 어깨 막 쳐져요. 무거워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막 경이 달면 이제 막 1개잖아요. 이제는 막 날아다녀요. 또 가벼워지니까요. 뭐 2개만 달면 개장이잖아요. 3개 달면 이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목소리 까는지 몰라요. 가장쯤 되면. 친구하고 통화하잖아요. 한 박사. 엄청 깔아요. 지가 뭐 완전 내보다 한참 나이 많은 사람처럼. 야, 목소리 좀 깔지 마. 내가 이렇게 농담 삼아 하거든요. 그만큼 계급이 올라가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거만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직무상 성취라든가 또 누가 인정해 주는 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다 만족스러운 그런 요인이 됩니다. 불만족 이런 거 아니겠어요? 봉급 누가 만족합니까? 아무리 봉급 많이 줘보세요. 봉급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상위 한 1, 2% 정도는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만족 안 해요. 연봉 1억 받는 거, 연봉 한 2, 3억 받는다. 금액으로 보면 우와 엄청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이걸 벌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친구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무조건 회사 일합니다. 인생에 낙이 없어요. 자체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가장 인간이 행복한 연봉 기준이 뭐냐? 얼마 정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7천에서 뭐 9천인가? 연봉이 요 정도 받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대요. 적당하게 시간도 좀 나고 또 먹고 사는데도 뭐 저녁 한 달에 뭐 한 7, 800만 원 벌면은 뭐 그런 대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좀 생활에 시간도 여유가 나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이런 여유가 있잖아요. 뭔가 행복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인생을 이 정도 되면은요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까? 가정도 없습니다. 무조건 회사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는지는 몰라도 자신에 대한 행복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봉급은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작업 조건이라든가 대인관계, 이거는 뭐 만족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 나가보세요. 회사 일이 어려워가지고 회사 나오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불만족 요인이고 만족 요인입니다.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만족, 불만족 하면 누구죠? 허즈버그. XY 이런 거 하면 누구죠? 맥그리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놀러와 포트입니다. 자, 놀러와 포트의 기대 이론이다. 자, 이것도 무슨 이론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열심히 공부하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응? 열심히 행동하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8월 19일 날 합격이라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대감이 없다. 8월 19일 합격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 그럼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 목표는 8월 19일이 아니야. 내년 3월이야. 그런 친구들이야. 8월 19일을 보고 공부하진 않겠죠. 내년 3월 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예요? 8월 19일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 그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바로 기대 이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대 이론이.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뭐 인간의 기대, 업적, 또 나중에 합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월급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런 보상,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뭐예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브롬의 기대입니다. 자, 브롬의 기대 이론은요, 세 가지 변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변수가 뭐죠?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이다. 기억하세요. 자, 기대성이 뭡니까? 기대성이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일정한 노력을 하면은 합격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주관적인 믿음. 이게 1차적 결과예요. 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8월 19일 날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주관적인 믿음. 그게 기대성입니다. 그러면 수단성은 뭐예요? 수단성은 자,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합격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합격을 하면은 뭐예요? 그에 따른 보상, 즉 승진도 할 것이고 봉급도 인상이 될 것이고 또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 그게 2차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이에요. 지금은 8월 19일 합격할 수 있다는 그 기대. 그게 지금 기대성이고 합격을 하면은 내가 승진도 하고 상사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죠? 그런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차적 결과. 바로 수단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의성은 뭐죠? 1차와 2차에 대한 매력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세 가지 변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변수가 뭐죠?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입니다. 요거 넣으면 누구죠? 브롬의 기대 이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어렵게 안 나와요. 조직 이론 어렵게 안 나와요.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연결하는 게 시험의 문제입니다. 자, 엘버트의 ERG 이론입니다. ERG 이론이에요. 자, 엘더프의 ERG 이론은요,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론을 수정한 거죠? 체크하세요.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 맞죠? 앞에서 봤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메슬로 욕구 5개 욕구 중에서 엘더퍼는 이렇게 수정한 거예요. 메슬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존재 욕구 E라고 합니다. 존재 욕구라고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구 일부, 사회적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구 일부만 뭐라 그런다? 관계 욕구라고 한 거예요. 관계 욕구 R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일부하고 자기의 실현의 욕구, 요걸 뭐라 그래요? 성장의 욕구라고 합니다. 성장이니까 G죠. ERG가 되는 거예요. 메슬로는 5개로 나누었지만, 그죠? 엘더퍼는 5개를 2개, 1개 반, 1개 반 해가지고 ERG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나눈 겁니다. 수정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입니다. 자,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미성숙이 몇 가지 있어요? 7가지가 나오죠. 성숙도 7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미성숙된 사람이라면은 뭐예요? 좀 수동적으로 활동하고 타인에 대해 의존적이고 변덕스럽고 안목도 단기적이고 자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수동적 활동하잖아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숙되면 여러분처럼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근데 공부도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대라고 부모님이 뭐 매들고 지금 막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한 행동 양식, 길고 강한 관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아의식과 자기 통제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미성숙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지르스는 이렇게 성숙, 미성숙 7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7가지 단계를 이렇게 처음에는 미성숙이었다가 이렇게 성숙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말 뒤에 나오잖아요. 이 7단계는 연속체, 유년하면 이제 미성숙이 되겠죠. 성년까지, 이거는 성숙이 되겠죠. 그래서 유년에서 성년까지 계속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성숙이었다가 성년이 되면서 성숙된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아지리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맥그리거 XY론입니다. 맥그리거 XY론은 그럼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은 X에 해당되는 인간이 있고
Y에 해당되는 인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간들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질에서는 인간은 미성숙된 인간이 있고 성숙된 인간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성숙이었다가 성장을 하면서 성숙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마시겠죠?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숙, 미성숙이 나오면 누구예요? 아질에서. 맞죠? 그죠?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게 조직 이론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디서 허즈버그 만족과 불만족. 자, 만족과 불만족이 나오면 누구라고? 허즈버그. XY 이론 하면 누구라고? 맥거리그. 성숙, 미성숙이 나오면 누구라고? 아제리스. 그 다음에 세 가지 변수, 기대성, 수단성, 유인성이 나오면 누구라고? 브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가 5개다 하면 누구라고? 누구라고? 메슬로 아닙니까? 메슬로가 5개잖아요. 그 다음에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엘더프의 ERG 이론이잖아요. 그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즈버거 만족과 불만족에서 24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만족 요인 특징을 봅니다. 만족 요인 같으면 그 2번을 한번 볼까? 자, 메슬로 욕구 계층 있죠? 메슬로 욕구 계층에서 만족 요인은 어떤 욕구에 속할까요? 응? 여기 나와 있잖아. 자기 실현의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구. 이 정도 욕구가 만족 요인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불만족 요인은 어떤 욕구에 속할까요? 좀 하위 욕구 있죠. 그죠? 생리적 욕구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불만족 요인에 속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면은 만족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아브라함이 나오면 만족. 왜 이게 아브라함의 본성과 아담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어디 다니지? 평화. 일산에 있나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알아요. 안 다니는 사람은 지금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하나님한테 이삭을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친 거죠. 순종한 사람이 순종.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담은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뭐예요?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남자한테 유혹을 한 거예요. 먹으라고, 먹어보라고. 그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선을 알게 된 거죠. 죄가 시작이 돼,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또 수업 시간에 또 막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더 알고 싶으면은 또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족하면은 부정적인 아담을 얘기는 하진 않겠죠. 아브라함의 본성인 거예요. 그 다음 불만족하면은 뭐예요? 불순종한 아담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안 좋겠죠? 저는 기독교. 지금 할머니 때부터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부모님, 나, 그 다음에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내 조카들 자식까지. 그러면은 5대째예요. 5대째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추석 설에 모이면은 4대가 모입니다. 4대가 모여요. 다 교회 다닙니다. 저도 여기 일산에 있어요. 거룩한 빛 강성교회라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와. 자, 오면 연락하시면 내가 주변에 그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식당들도 많아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사관리 쪽으로 갑시다. 인사관리. 여기 이제 조직관리를 했으니까, 이제 조직관리와 관련된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번 시험에 요 인사관리 파트가 시험에 나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역관주의라고 하면은 뭐예요? 뭘 역관주의라고 그러죠? 능력과 자격과 업적보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관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 이걸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보다는 뭐예요? 충성심이에요. 당파성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두는 인사제도가 역관주의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다 역관주의예요.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 한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관들. 자기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많이 도움을 준 사람한테 보온으로 알겠습니까? 한 자리씩 주는 거예요. 그게 역관주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자리 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이 따로 있다. 알겠죠? 내 할 일, 그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는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처럼. 여러분 실적주의예요. 여러분처럼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시험 치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요.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실적주의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역관주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통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내한테 충성해서 한 자리에 줬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내한테 충성 잘 할까? 통제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수밖에 없죠. 통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 통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민 요구에 따르는 행정 수행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들이잖아. 자, 다음에 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투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니다. 또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에요? 비전문성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수업할 때마다 그 사람 얘기해서 미안한데, 미안한데, 옛날에 경찰청장 하신 분이 코렐 사장이 되었어요. 어때요? 관련 있습니까? 한평생 경찰 생활 하신 분이, KTX 있잖아요. 코렐. 그 사장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좀 안 맞잖아. 역관주의는 그게 가능하거든. 그건 임용권적 재량이니까. 가능한데 뭐예요?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뭐 국토부 장관이 뭐 그만두고 코레 사장을 갔다. 뭐 장관이 그쪽으로 갈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국토부에서 근무한 사람이
병력 있는 사람이 코레일 갔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왜? 코레일이 결과적으로 국토부 사무잖아요. 그거는 뭐 직무상 연관이 있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청장 하신 분이 코레일 사장이었다.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전문성을 초래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정부패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부정부패 심하잖아요. 뭐 한번 안 털어서 그렇지. 검찰에서 한번 털기 시작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죠? 왜 그런 사람들을 저기 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돈도 많이 못 버나? 높은 자리 못 올라가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는 전과자들은 아예 국회의원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아니, 전과가 있다는 거는 범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범죄자가 무슨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깨끗한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야죠. 근데 많은 국회의원들, 거의 한 2분의 1 이상이 전과자입니다. 어떤 당대표는 전과 3범이에요. 당대표가. 말이 되냐, 이 말이. 그치?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단점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단점은 국민보다 정당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하는 건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을 위해서 한다. 뭐 얼마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회균등 원리에 위배가 되죠. 그죠? 누구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충성을 해야만이 한 자리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 계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죠? 장관들이라든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옷 벗고 나갑니다. 또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갑니다. 이번에도 안보실장이 사직서 내고 나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30년 지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실적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주의에 의해서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이 말입니다. 장점은 뭐죠? 정치적 중립이 가능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법에 나와 있어요. 부패 방지 기여가 됩니다. 맞죠?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일부만 부정부패 행위를 범하지 많은 공무원들은 부정부패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성과 안정성, 계속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60까지 계속 공직 생활을 하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공직기회 균등 실현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맞죠? 뭐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이게 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적주의는. 그런데 단점이 뭐죠? 신분보장이 강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강하니까 뭐예요? 민주적 통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통제가 잘 안 돼요. 이쪽은 통제가 잘 되잖아요. 통제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쪽에는 뭐예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통제가 잘 안 된다. 왜? 신분보장이 강해요.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마음대로 옷을 벗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 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공무원들은 자기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국민 여론에 의해서 내 일이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뭐예요? 자기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하고는 관계없죠. 국민의 여론에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봤는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둘 다 좋고 나쁘고의 제도가 없습니다. 둘 다 상호 보완적 관계. 둘 다 필요한 제도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역관제가 이렇게 보면 역관제가 좀 나쁜 것처럼 보여요. 실적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관주의가 필요해서 필요 없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봐.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대통령실에 앉히고 장관을 앉히고 총리를 앉히겠어요? 응?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히지 않을까요? 그죠? 내 국정 철학이 이런데 내 철학과 동일한 사람들을 앉히지 않을까요? 내 국정 철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총리를 앉힐까요? 그럼 일을 못 하잖아요.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그 역관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바뀌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참모들도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관주의라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역관주의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고위직, 중하위직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 어울릴까요? 고위직이 어울려요. 실적주의는 중하위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하위직은 실적주의, 고위직은 역관주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할게요.